먼저 우리 손원익 박사께서 지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R&D 센터 원장으로 계십니다. 조세연구원에 계셨었고요. 한국의 기부 현황과 주요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왔네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딜로이트에 온 지는 딱 1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20년 이제 조세 재정과 관련된 연구를 했고요. 우연히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연구를 제가 처음 왔을 때 맡게 돼서 지속적으로 비영리법인 기부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는 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서 두 분 영국 케이스하고 그리고 미국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연구할 때 이 두 나라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문헌을 찾아서. 근데 오늘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저는 조금 현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시계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4시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 목차는 처음에 이제 배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내 현황 그리고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배경은 간단히 슬라이드 하나로 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까지 있는데요. 그 다음에 16년 내년 예산을 보면 387조 중에서 123조니까 퍼센티지로 31.8%. 그러니까 이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게 26.7에서 쭉 해서 내년은 3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지 예산이 할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는 스틸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민간의 어떤 그 기부와 어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유럽과 같이 정부가 돈을 많이 걷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큰 정부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걷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사회 부조나 여러 가지 그 사회 보장 시스템은 있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자기 노후 생활과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형태 국가 우리가 작은 정부 형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간의 어떤 도움, 기부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은요. 이 표에서 보시면 전체 GDP에서 총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한 0.8% 그리고 개인 기부가 차지하는 건 한 0.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른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도 현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지금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통계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세를 신고해서 우리가 이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지금은 개인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그때 요구하는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집계한 자료고요. 법인도 소득공제를 요청한 마찬가지 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상의 리밋은 있어요. 보시면은 기부를 했지만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한도가 초과해서 공제가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원래보다 더 적게 언더에스티메이트 되겠죠. 그리고 기부는 했지만 적자가 지속돼서 기부 규모에서 빠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면세점 이하의 개인이나 결손법인은
또 어차피 이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어디 그 종교 사찰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서 소득공제 신청한 거는 이거를 통해서 부풀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쇄된다고 봤을 때 물론 부풀려지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많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느 나라나 기부에 대한 데이터가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민간에서 축적한 걸 가지고 추계하는 형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세통계연보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트렌드랑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마지막 13년도를 보시면요. 여기 개인 보시면 7.8조쯤 되고요. 총액은 12.5조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기부가 12.5조 정도 되고 그중에서 개인이 7.8조 이게 한 63% 되죠. 그리고 법인은 4.65니까 37.3%. 근데 이거를 1999년도를 보시면 기부금이 2.9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티지를 보면 개인이 29%, 법인이 70%.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기부는 대부분 다 법인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법인이 한 80% 정도, 90%까지 하다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그게 달라졌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이 그래프가 나타내 줍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위에 게 개인 기부고 밑에가 법인 기부인데 이 크로스되는 점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전에는 법인 기부가 많았는데 여기 크로스된 이후에 개인 기부가 법인 기부보다 항상 많아지고 이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전체 모양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MF 외환위기라는 것을 맞은 직후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거 주변 사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인식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인은 계속 확대를 해왔지만 법인은 딱 5%로 거의 한 20년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개인 기부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각국의 그 비교를 우리가 보는 게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의 CAF 카프라는 데서 옛날에 한번 수행했던 걸 제가 봤는데 이거 오래된 얘기 2006년도 자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조사한 나라에 보면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 없지만 여기서 했던 거는 GDP 대비 개인 기부를 본 건데 우리나라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표에 보면 한 0.5점 됐거든요. 그게 이 전체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라마다 이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막 그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봤고요. 또 국제 비교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 WGI에서 월드 기빙 인덱스라는 거로 해서 이건 아주 심플한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질문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선단체 돈을 기부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느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 1, 2, 3 해서 그거 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서 각국을 줄을 딱 세워서 1등, 2등을 딱 했는데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는 45위였는데 14년도에는 62.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요. 이 기부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떨어지고 자원봉사가 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기부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이 굉장히 심플 서베이가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관련된 그 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 관련된 조세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 단체에 대한 어떤 과세 제도가 있고 기부하는 사람,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선 기부를 받는 단체에 대한 것은 고의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임. 그러니까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고의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영리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그건 우리가 수동적 인컴,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서 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어떤 수익 사업을 수행하면 거기서 나온 소득의 50%는 고유 목적 사업으로 설정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설정된 금액은 몇 년 내에 그 고유 목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과세 베이스로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일반 비영리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좀 더 공익성이 있다가 인정되는 학교법인 이런 데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거의 100%가 다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에서는 이런 어떤 논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비영리 단체가 수익 사업으로 샘물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갖고 생수 이런 거를 팔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수를 파는 다른 영리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쪽 기업은 50% 세금을 안 내고 한쪽은 다 내고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거는 불공정 경쟁, unfair한 컴피티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이 비영리 단체가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문헌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가 어떤 걸 그 추진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잘못하면 시장의 질서를 좀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현재 현황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건데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됐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이 우리나라가 그 다 소득공제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어버렸죠 개인은. 그래서 개인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고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받고 법인은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국회 어떤 그 조찬 모임에 가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의원 입법으로 올해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제도 때문에 기부가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게 이 MPO를 통한 이쪽 모금 시장 이쪽에서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의견입니다. 소득공제로 원위치해라는 게 한 가지 아니면 세액공제로 가되 25%를 대폭 높여라. 이 두 가지 이 방향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의원 입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조세 정책을 봐왔는데 과연 현재 얼마나 많은 그 기부가 줄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통계를 가지고 그거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것이 진짜로 많이 줄었으면 그 영향이 어떤 게 진짜 영향인지에 대한 우선 현실 파악이 우선 될 필요가 있고 진짜로 이 세제 때문에 그렇게 기부가 많이 줄었다면 그러면 어떤 그 개선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바뀐 거를 올해 다시 소득공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혹시 개선을 한다면 그러면 그대로 세액공제는 유지하되 이 15% 이 공제율을 좀 확대하는 거는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소득공제 체계 안에 보면 기부금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도 다 똑같은 세액공제에 묶여 있어요. 그럼 과연 기부금만 의료비나 교육비보다 더 많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전체 시스템 체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다뤄야 될 문제라서 이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과거에 제가 이런 표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 소득공제 있었는데 이제 이 세액공제 프랑스만 유일하게 세액공제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밑으로 세액공제로 내려갔습니다. 이 개인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는 그대로 소득공제를 가지고 있고요. 비교한 거니까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좀 잘 되겠느냐? 여기 오늘 컨퍼런스 제목도 기부 문화 선진화인데 이제 앞으로 좀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진화를 하자 자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후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른 더 좋은 용어를
찾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성숙한 기부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건 전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개인 기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법인 기부보다 커지고 확대되는 추세는 좋은데 방향은 맞고 그리고 양적 확대되는 건 좋아요. 근데 질적으로 보면 거의 상당 부분이 종교단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청에서 옛날에 가계동향조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이 종교 기부가 38%, 39%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안에 보면 이 밑에 이 분모에 해당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 뭐 회비, 뭐 상조 회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너무 신뢰할 수 없게 통계가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통계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통계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갖고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가계동향조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종교기부금 그리고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이런 식으로 나눠줬어요. 나눠줘서 이걸 해보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기부금이 90%예요. 전체 개인 기부의 거의 90%가 종교단체로 가는 기부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라는 것을 조사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가이드스타에서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 76%가 77%가 종교단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쓰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78%, 6%가 되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은 그래서 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만큼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이 돈을 받아서 사회복지로도 쓰고 문화 쪽에도 쓰고 또 이북에도 지원하고 해외 어려운 데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종교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게 다 오픈되면 그래서 그거를 다 그 각 분야로 다시 재분류하면 종교단체에만 끝까지 남아있는 돈은 훨씬 적을 거다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오픈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 통계로서는 거의 90%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는 빨리 그런 지출 용도들이 오픈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뀐 가계동향조사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럼 다른 나라는 종교 기부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요.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50%가 넘었어요. 한 반 이상이 종교 쪽으로 갔고 최근에 와서 한 34% 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면 지금 한 40% 정도 되죠. 영국은 14%, 영국은 굉장히 낮습니다. 종교단체로 가는 기부금이. 그래서 종교단체로 가는 기부금의 적정 비율이 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오픈되고 나면 좀 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는 쉽게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질적인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부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2008년도에 사회환원 기부 신탁이라는 걸 했어요. 이건 뭐냐면 신탁자가 사망 시에 자동적으로 공익 부분에 기부되는 조건으로 하고 지정 기부에 해당하게 이렇게 해서 혜택도 받게 해줬는데 이게 도입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확인해 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하여간 일단 제도만 도입돼서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2011년에는 공익신탁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이게 법무부 주도로 이걸 도입했는데 저도 이제 이때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신탁을 설립하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훨씬 프로세스는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많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회환원 기부 신탁하고 비슷하게 이제 유산 기부 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제 문제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미리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를 적어서 오픈하는 거에 대한 게 우리나라 정서상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그려놓으면
자식들하고의 문제도 미리 생길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유산기부제도 도입이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도입한 나라들을 비교해 보니까 벨기에의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여기도 문화가 비슷하대요. 그렇게 오픈하고 유언장 작성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은 나라인데도 여기가 제일 활성화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굉장히 강화를 해갖고 가장 활성화돼 있다. 그럼 결국은 어떤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지속적인 홍보하고 그런 활동, 그러니까 계몽하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기부에 대한 게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부에 대한 걸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 그래서 그게 9차 교육 과정에는 들어갔습니다. 기부가 이미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이미 우리 자랄 때 우리 교육을 못 받은 어른들은 어떡하냐? 뭐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몽해야죠. 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상속증여세법인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고 또 아까 미국 케이스도 있었지만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있는 이사의 숫자가 전체 5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산 서류 뭐 이런 걸 제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동안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많았고 제도는 많이 돼 있어서 많이 투명화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 아직까지 좀 실효성에서 좀 의문이 가는 제도들이 있어요. 사실은 획기적으로 바뀐 게 국세청 공시 시스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네 모든 손익계산서부터 모든 그 사업 내용들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맞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는 그게 한계입니다. 사실 그 많은 거를 국세청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누구를 고용해서 하더라도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노력은 사실 지금 없고 하여간 그런 노력이 없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에 제도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관리 체계를 좀 개선하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향은 설립은 아주 간편하고 쉽게 하고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자. 이 방향으로 몰아서 모든 거를 좀 심플리파이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 관리 기관이 좀 필요하다. 아까 우리 그 체리티 커미션에서 오셨지만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통합 관리 기관에서 설립도 담당하고 그리고 공익성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많은 행정 비용도 지금 축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투명성 제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토대로 기부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부처별로 다 등록을 봐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 현행 허가주의인데 이걸 나중에 인가주의로 바꾸고 또 공익성 검증은 현재는 우리 기재부 세제실에서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이런 식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부가 얼마나 들어오냐 결정이 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검증인데 그것 또한 이런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축적된 그런 기관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사후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국세청에서 일부 하고 있고 등록한 각 부처에서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 입장에서는 부처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국세청에도 제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도 올려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 통합기관으로 몰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훨씬 더 검증도 쉬워진다. 그래서 이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예로 세 가지를 한데 이런 우리나라 스타일의 한국형 공익위원회, 약간 체리티 커미션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좀 더 쉬운, 현실적으로 쉬운 겁니다. 이거는
MPO 청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더 현실적으로 쉬운 거는 국세청 내에 비영리 국을 하나 신설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얘기한 공익위원회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정부 내에 조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MPO청이나 국세청은 이거는 스틸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끝도 없는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1번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영리 법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는 비영리 법인들은 그럼 한 2,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통합관리기관으로 다 이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공익성 검증이 한 3년이나 5년 정도 스케줄을 두고 모든 비영리 법인이 공익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속적인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류 표준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도 절감되고 국민의 기부도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마디 하나 더 붙이면 일본에서 과거 한 5년 전쯤부터 해서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을 벤치마킹해서 공익법인과 관련된 개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해서 일본은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공익성 인정위원회 뭐 이름이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체리티 커미션하고도 좀 다르고 기존에 있던 거 다 어중간한 중간 형태로 이제 하다가 딱 스탑이 된 그런 상태인데 거기 참여한 사람 얘기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실효성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맞는 걸 해야 되고 일본이 개혁하게 된 그 동기는 비영리 법인과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유착관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그 개혁이 필요해서 저 정도 어중간한 상태 같지만 그 문제는 해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건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그런 우리 한국형 어떤 그런 통합관리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많은 관련된 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그 MPO들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모금 단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모형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발표는 비영리 단체 재무 정보와 기부 의사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마회계법인의 최호윤 회계사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호윤 회계사라고 합니다. 여전히 순서가 뒤에 가다 보니까 짧게 끝내야 되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하여튼 좀 짧게 가능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으로 냈던 부분이 비영리 단체의 재무 정보와 기부 의사 결정이라는 제목인데 솔직히 영리 조직은 재무 정보와 주가가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통계 자료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부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재무 정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자의 의사결정이라는 변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인 재무 정보가 어떻게 산출되고 그것이 어떻게 공유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현재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 나누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관점에서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앞에 그 영국과 미국의 사례 또 손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하나는 전체적으로 비영리의 재무 정보를 국가기관이 규정을 하고 규제를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논점은 비영리도 하나의 시장 경제에 맡기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부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결국 기부자들의 의사결정, 기부자들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데 맡겨서 마치 비영리단체 설립은 자유롭지만 투명하게 또 목적 사업에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기부자가 거기에 대해서 도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기부자에게 돌려드리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잠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행동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어떤 소비 행위가 일어나려면은 첫 번째는 결국 소비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이 인식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정보들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비교를 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학자들이 이론이라고 만드니까 거창한 이론이 되지만 뭐 우리가 다 피부로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사용해보고 사용해본 결과는 다시 재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물품으로 비교 검토를 새로 할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이게 진행이 되죠. 자, 이 얘기를 단순한 소비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비영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관점으로 똑같은 관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비영리는 소비하는 물품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경제적 자원을 가치와 어떻게 연결시키나 관점으로 한번 대입시켜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내가 기부를 할 것이냐 하는 의사결정하는 단계가 먼저 있게 되겠고요. 뭐 기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 부분에서는 결국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단체, 어디에, 어떤 목적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검색하고 그런 정보를 비교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어떤 종류의 단체에 어떤 주기로 기부할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기부하게 관한 소비자 이론과 동일한 맥에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단체에 계속적으로 정기 기부로 돌아설 거냐 아니면은 증액 기부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기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한번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부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요소에는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내부적인 것은 본인의 가치관, 또 삶의 철학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이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외부적 상황이라면은 외적 변수로 나오는 부분은 단체가 하고 있는 목적 사업과 본인의 가치관과 얼마나 연결되느냐, 투명성이라든지 또 단체 의사결정 구조가 신뢰할 만하냐,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영향 미치는 것이 아는 사람이 권유하느냐 안 하는 것도 큰 영향이 또 하나 되고 있죠. 그리고 사회 인식도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기부금의 세제 혜택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통계 조사로 나왔던 것 중에 기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사를 해봤을 때 개인적인 신념이나 아니면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의 필요 때문에 기부하는 동기가 전체의 거의 한 60% 선을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좋은 일에 하고 싶어 한다. 마음이 열려 있다. 따뜻하다. 이렇게 일단 형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기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들은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여러 단체가 한국을 모금 펀드레이징의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들어오는 또 다른 요소로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부자는 그 다음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연령대별로 기부자에게 미치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이 부분을 봤을 때 기부 단체 등에 이제 참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 할 때 본인이 기부를 못하는 요소에서는 첫 번째 지금 여기 나온 요소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참여 못하는 경우가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미친 요소는 첫 번째는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본인의 경제적 요소가 없으면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기부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기부단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부를 계속한 사람이 다시 기부하는 경우와 처음 기부하는 사람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누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단체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큰 부분이다. 지금 보면은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이 52%고 기부 경험 계속 기부한 사람이 56%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느 단체에다가 할 때 그 정보를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죠. 그것은 뭐 정보 탐색에서는 당연하게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필요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들을 봤을 때 질문이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기부 관련 단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가, 또 이런 후원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했을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이 66%라고 측정을 했고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81%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한 요소로 기부 의사결정할 때는 단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것은 정보 검색에서 당연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부를 한 사람과 기부 경험자와 무경험자가 이런 차이가 왜 나올까? 그 얘기는 결국 기부자의 마음속에 단체에 대한 정보를 알수록 그 다음 재기부, 정액기부라든지 재약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부 의사결정에 단체의 정보가, 재무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원봉사자와 기부 관계를 비교한 통계 자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전히 자원봉사 안 한 사람보다는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그 단체의 기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온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의 심정적인 준비들, 동기는 있는 상태에서 정보가 제공될수록 사람들에게 기부 의사결정은 플러스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부자들이 단체 정보를 현재 어떻게 받고 있느냐라는 점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 단체 정보를 받아보는 과정은 첫 번째는 매월 소식지 받는 경우에 소식지 뒤에 단체의 총괄적인 결산서 양식이 들어오는 방식이 하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결산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기부를 했다 그랬을 때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 것과 단체의 결산서 사이에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는 기부는 했지만 여전히 단체는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끝나버립니다. 다른 말로 처음에 그 기부하는 동기가 뭡니까? 개인적인 가치관, 신념,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기부자들이 기부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비영리 단체의 실제적인 연결고리 부분들은 현재 안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부자들에게 이런 정보들이 없어도 기부자들은 계속 기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은 결국 다른 단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는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때가 되면은 식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음식, 좋은 식당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식당을 주변에 나가 보니까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이 식사 시간 근처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또 막상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 휴지 냅킨을 가지고 식탁을 이렇게 닦고 나서 그냥 수저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 냅킨 위에다가 수저를 놔둡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아주 쾌적하고 위생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식당을 그 다음 날에도 갑니다. 이유는 거기 위에 다른 데 가도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선정에 있어서 별 변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주변에 어떤 새로운 식당이 들어와서 그 식당에서는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대기 시간도 없다. 그리고 음식 맛도 좋다. 그러면은 시작 문화 자체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시장이 바뀌어져 가게 되고 그 식당이 잘 돼가는 것을 보면서는 주변에 있는 식당조차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델이 되는 비영리 단체의 케이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그냥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말로 비영리 단체의 인력과 경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자들은 우리가 특별한 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기부자들은 계속 기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기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냥 관리하는 차원으로 소식지 보내는 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돼야 결국은 기부 문화와 후원자들 관계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재무 정보가 어떤 관점들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 재무 정보가 가져야 되는 것은 먼저가 기부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되어야 된다. 가장 기부자들은 첫 번째가 이제 자원 제공자가 되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에. 비영리 단체에 자원 제공했을 때 내가 처음 기대했던 단체의 비전, 미션들이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제공한 기부금들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제공한 자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 기부자들이 원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한 해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단체가 기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때는 당신이 제공한 자원들이 이런 목적 적합하게 잘 사용됐다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만 기부자와의 관계가 의미가 있으시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정보 자체가 목적 적합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수탁 보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 아마 영국과 미국에서도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본인의 돈이 아니라 후원자들의 돈을 가지고 가는 차원에서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누군가가 자원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자원을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은 정보 이용자의 목적이라든지 계정 과목 체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은 비영리 단체의 존립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 제공자들에게마다 요구되는 정보의 속성들이 서로 다르다. 내부 인력들은 관리되는 부분이지만은 외부의 자원 제공자는 제공한 자원이 목적대로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겠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그 단체와 목적 적합하게 자원이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자체가 기본적인 목적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냐,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점에서 나오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부분이 결국은 자원 제공자가
나는 이러한 자원을 제공할 때 어떤 제약 조건을 부과했다. 그랬다면 그러한 제약 조건들을 같이 살려서 관리를 해줘야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원 제공자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수탁 보고 책임들 관련돼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 결산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기능별 보고서라 해서 단순한 어떤 행사, 사업비라고 하는 단위뿐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는 보고서들이 나올 때 결국 내가 낸 후원금이 그 사업에서 어떻게 사용됐다는 것들을 기부자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있어서 지금 많은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회계 기준 결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기준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아니면 병원 회계 규칙, 사립학교 이런 경우에 회계 기준들 자체는 비영리 단체가 재무보고 목적, 그러니까 자원 제공자들과 어떤 관점이냐라고 보다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 쪽에서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회계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체 전반적으로 흐름에 대한 부분, 단체가 수탁 책임이 어떻게 되고 투명성이 어떻게 되고 또 이 목적 적합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그러면은 현재 세법 기준에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그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데 주무부처는 별도로 가고 있는데 세법 규정 자체는 결산서 양식으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세법의 주관점은 출연재산이 목적 사업대로 사용됐느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보호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정말 봐야 되는 기부자, 일반 사회, 잠재적인 후원자가 봐야 될 그 정보가 놓쳐진 아주 편협된 정보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결산 공시 양식 제도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개선돼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단체를 찾아가고 싶다 했을 때 단체명을 알아야 그 단체를 찾아볼 수 있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기부 동기에 출발이 되는 어떤 심정적인 부분에 동의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부터 접근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과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접근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결산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자, 자원 제공자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맞도록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부분, 회계 정보가 앞에서 소비자의 경우에 비교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기부자들도 단체 간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기부하는 단체와 또 다른 단체가 어떤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보로는 단체 간의 비교 가능성이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법에서 나와 있는 결산 공시 양식을 비영리 단체 모두가 적용하는 기준으로 가는 방식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쉬운 반면에 비영리 단체의 재무보고 목적은 충족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생깁니다. 정보의 유용성이 없어지는 결함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회계기준원이라든지 어떤 회계 기준을 공식적인 기구에서 비영리 단체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애로사항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현장과 충분히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간다는 점에서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자체가 어느 누군가가 바로
정보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 자체가 현장의 다양성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영리 현장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기부자, 시장 경제에 맞춰서 기부자가 충족되는 정보들이 뭐가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검증하면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질 때 그때가 기부자에게 재무 정보가 영향을 가지고 재무 정보가 기부 문화의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